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화제도, 제25장 통화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그 인플레이션이 가끔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어, 주택을 예를 들었었죠. 주택을 예를 들어서 오늘 100원이고 주택 가격이 100원이고 내년에 150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0이 0보다 큰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죠. 그랬을 때는 언제 사는 게 낫느냐? 그러면 오늘 사는 게 내년에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 있어서 수요를 오늘 많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으로 인해서 경제를 자극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이걸 공급 측면으로 좀 얘기하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그래서 명목임금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고정이 될 수 있죠. 단기간은. 그러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돼요? 실질임금 떨어지죠. 그렇죠? 실질임금 떨어지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안 좋지만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 고용할 때 그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고용을 증가시켜서 그래서 생산을 늘릴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금리 있죠. 실질금리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가격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I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실질금리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것도 이제 투자 같은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조달금리가 싸지니까 생산도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제를 자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얘기를 하고요.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정부기관이다. 정부라는 거는 좀 뺄게요. 정부랑은 좀 약간 독립된 거기 때문에 기관이라 그랬죠. 금융기관들을 모니터하고 특정한 핵심적인 이자율을 관리한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기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기재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뒤에서 보면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통화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통화량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은 M0라 해서 가장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 현금 자체, 즉 개인이 가진 현금, 보유하는 현금이 있고, 그래서 이걸 현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뭐라 그러냐면 준비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그러니까 요거는 M0로는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요. 직접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이라는 것은 M1이나 M2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1이라는 것은 민간이 가진 현금에다가 요구불 예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예금들 있죠. 그러니까 페널티 없이 이렇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M2라는 건 뭐냐면은 M1에다가 정기 예금이다. 그렇죠? 요거는 좀 페널티가 존재하죠. 그 만기 이전에 인출을 하면은. 근데 보면 예금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현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모니터하고 이자를 관리하고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정책이라고 있어요. 뒤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정부 지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뭐냐면은, 우리가 Y는 GDP 계산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부 지출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정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정부 지출이 뭐죠? 매년 정부가 예산을 세우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 관련된 게 정부 지출이고,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재정정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행정부가 하는 거가 재정정책이고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같이 보조를 맞추자 얘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중앙은행은 정부랑은 분리된 독립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또는 이제 주로 이제 연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뭐 전국에 12개 지역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DC에 있는 7명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존재한다,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제도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양대 책무, 그러니까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최대 수준의 고용, 이게 서로 충돌된다 그랬죠. 저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QP 있었을 때 Q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면 되는데, 그렇죠? Q는 늘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P의 상승을 초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같이 물가를 낮게 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동시에는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최대 수준의 고용은 어떻게 되면 경기가 침체기일 때, 그렇죠? 경기 침체기일 때는 낮은 물가 수준보다는 그래도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두 가지 목적 중에서 경기 호황기일 때는 그래도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다음 같은 세 가지 활동을 한다고 있었죠. 규제라는 걸 하고, 은행 간 자금 이동, 그다음에 은행의 준비금 수량 조절을 통한 경기 변동에 대한 관리를 한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규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은 은행, 특히 대형은행들, 일반은행이죠, 대한 주요한 규제자이다.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요. 우리 자기자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었죠. 뭐 했었죠? 우리가 저번에 신용시장에서 봤지, 자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 부채가 있고, 자기자본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이라 그랬고, 부채가 90이고, 자기자본이 10이라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죠. 그렇죠? 근데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면은 자기자본, 부채는 갚아야 될 거니까 요거는 변하지가 않는데, 요 떨어지는 만큼 자기자본이 이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자본이 이 경우에 10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자기자본이 10일 경우에는 뭐 자산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자기자본은 그냥 0으로 돼서 파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산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은행들에게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은행들이 다 버텨낼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도 하도록 만들 거였죠. 그러한 식의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간 자금 이동에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 간 지불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은행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동시킬 때, 또는 어느 한 예금자가 개인 수표를 다른 사람이 주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은행에 그 수표를 예금할 때, 이 모든 거래들은 중앙은행에 예치된 민간은행의 준비금을 이용해 진행된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일반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예금을 하죠. 그죠? 자, 예금을 하면은 은행은 뭐죠? 은행은 자산 측면에서 준비금이 늘어나죠. 준비금이 뭐죠, 이게? 준비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리저브라는 것은, 은행의 리저브, 준비금이라는 것은 그냥 은행이 가진 현금이라 했잖아요. 현금을 준비금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은행의 준비금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들은 자산이 몇 천조 돼요. 몇 천조. 우리나라 1년 GDP가 1500조, 거의 2000조 가까이 되는데, 한 은행이 거의 우리나라 1년 GDP만큼 또는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준비금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이 이 준비금을 다 자기네들 금고에다 넣어놓을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자기 은행 금고에다가 그 몇천조를 그대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는 금고에 보관하죠. 뒤에 보겠지만 이걸 시제금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예금이 있었을 때 이제 수시로 이제 그 일부 예금을 인출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TM 기계에도 돈이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창구에도 일부 현금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금고에 보관해 놓죠. 그렇죠? 이런 걸 시제금이라 그래요. 근데 뭐냐면 대부분은 어디다 놓냐면은 중앙은행에 재예치를 하는 거죠.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돈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중앙은행에 재예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니까 이게 재예치하는 것도 있고요. 중앙은행에 재예치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다 이자를 지불해요.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이 자기네들 금고에 돈을 넣는 것보다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놓는 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거기다 중앙은행에다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 거래가들은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된 민간은행의 준비금을 이용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 요걸 통해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의 준비금 수량을 조절을 통해서 경기 변동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변화시킬 때 금리가 변화한다는 얘기죠. 자, 금리가 변화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활동은 다음 회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중앙은행이 이러한 세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순서대로 논의를 할 것이다. 첫 번째, 왜 은행들이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라. 왜 그리고 어떻게 은행 준비금이 거래되는지 논의하고 준비금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하라.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중앙은행이 연방기금 시장에서 준비금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는지를 설명하라. 그 다음에 연방기금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중앙은행이 금리, 통화공급,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라. 이렇게 될 거죠.
자, 준비금과 통화제도의 작동 원리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지급준비금, 준비금이 뭐라 그랬죠? 지급준비금이 뭐라 그러면은 그냥 은행이 가진 현금이죠, 그렇죠? 은행이 가진 현금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은행의 중앙은행의 예치금, 그렇죠? 대부분의 돈은 뭐냐면은 예금을 받아서 대부분의 돈은 중앙은행에 재예치한다 그랬죠, 그렇죠? 중앙은행에 재예치한 돈과 시제금, 일부는 자기네들 은행이 근거에 보유하는 현금이죠. 이걸 합한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 지급준비금은 민간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가진 현금이죠.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급준비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죠? 은행이 가진 현금은 지급준비금이다. 그래서 민간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민간은행에 돈이 생기면 돈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즉각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일컫는다. 그래서 은행에 지급준비금은 왜 필요해요? 현금이 왜 필요해요? 일단 나중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좀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민간 은행들은 현금, 지급준비금이 필요한데 이런 유동성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연방기금시장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서로 간에 지급준비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 간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일반 은행 간에 서로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급준비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현금 거래하는 시장, 그렇죠? 은행들이 가진 현금을 지급준비금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연방금리는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연방기금 시장에서 일일물 대출에 대해서 은행들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이다. 초단기 금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연방기금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요 곡선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수요 곡선의 원리는 단순하죠. 왜냐면 은행에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은행에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수요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는 수량과 가격이 있는데 돈을 빌리는 시장에서는 수량이 어떻게 돼요? 돈의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금, 그러니까 은행 간에 빌리는 시장이니까 돈을 준비금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대가, 가격은 뭐라 그러죠? 이게 금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연방기금 금리, 여기가 이제 연방기금 시장이니까 일일 대출물. 당연히 그러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덜 빌리겠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래도 더 많이 빌리려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 곡선은 각각의 연방기금금리 수준에서 민간은행들이 수요하는 지급준비금의 총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최적화하는 은행이라면은 지급준비금의 기회비용, 즉 연방기금금리죠. 돈을 쓸 경우에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연방기금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죠? 금리가 높을수록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급준비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연방기금리 이렇게 해서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때 수요가 늘어나느냐, 어떻게 때 수요가 줄어드느냐,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은행들이 돈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죠? 돈을 빌려서 대출하고 해주고 싶을 수도 있고, 돈을 이제 빌려서 또 예금 인출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욕구에 맞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도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경기 확장이나 경기 수축 이럴 경우에 돼요. 경기 확장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준비금이 있었고, 연방기금 금리가 있었고,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수축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겠구나.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필요성의 변화. 자기네들도 봤을 때 자기네들 돈이 자체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수요를 늘리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겠죠. 뭐 법정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도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거든요. 지급 준비율은 뭐냐면은 공식으로 어떻게 되면 예금 대비 준비금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준비금의 비율이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5%였는데 10%로 바꿨다. 이 얘기 뭐냐면은 예금이 원래는 5%일 때는 예금이 100원일 때 예금이 100원일 때 준비금은 5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준비금이 10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준비금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를 높이면은 일반 은행들은 이 준비금을 늘려야 되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급 준비를 오히려 인하하면은 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연준 예치금에 대해서 연준이 지불하는 이자율의 변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일반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예금 받은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그죠? 자, 일반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금을 가져가고 이 예금을 가지면은 이제 준비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예금하면은 100원의 현금이 생기죠. 그러니까 100원의 현금을 일반은행 입장에서는 100원의 준비금이 생겼다 그랬죠. 그렇죠? 일부는 금고에 가지고 있는다 그랬죠. 자기네들 금고에 이게 시제금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는 중앙은행에 예치를 한다 그랬죠. 많은 부분은 중앙은행에 재예치한다. 왜냐면은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니까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이 예치하는 그 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반은행들은 중앙은행은 제일 안전하니까 게다가 이자율도 많이 주니까 그쪽에 더 많이 예치를 하겠죠. 그러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더 많이 돈을 가지고 그냥 중앙은행이 재예치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면은 중앙은행에 재예치하더라도 돈이 수익이 별로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사례는 경기 확장에 따라서 기업들 또한 확장 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더 많이 대출받고자 해서 은행들이 더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은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은행들도 더 많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방기금 시장에서 준비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누가 필요로 하는 시장이죠? 일반 은행들이 수요를 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일반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공급해주고 이런 시장이죠. 그렇죠? 위축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덜 받고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준비금 자체가 용도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 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덜 빌리려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준비금이 더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수요는 연방기금리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냐? 자, 공급 곡선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연준에 의해서 공급된 지급준비금의 총량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보면 공개시장 조작이 뭐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정부가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국채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럼 국채를 사고 파는 것이 어떻게 통화량을 또는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줄까? 보세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의 거래예요. 자,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되죠? 자, 국채라는 건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국채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건데, 국채를 이렇게 팔면은 뭐냐면은 반대로 일반은행은 여기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짜가 아니죠. 채권을 팔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시중이 어떻게 돼요? 돈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시장에 있는 돈이 중앙은행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시중에 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반대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반대로 국채를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 채권인 국채를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으로부터 매입을 하면은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에다 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그 일반은행한테 현금이 가는 걸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어떻게 돼요? 시중에 준비금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례는 뭐냐면 공개시장 매입이라 그래요. 무엇을? 국채를. 그러니까 공개시장 매입을 통하면은,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공개시장 매입이라는 거는 국채를 사면은 대가로 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뭐 일반은행이 받는 돈, 현금을 준비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중에 준비금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개시장 매도는 뭐죠? 매도할 경우는 어떻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있고 일반은행이 있을 때 이걸 매도하죠. 채권을. 그러면 대가로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중에 돈이 감소하는 거죠. 준비금이 감소하니까. 이럴 땐 이런 액션을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그 통화량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엄밀하게는 준비금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개시장 매입에서 연준은 민간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고, 그렇죠? 매입이라는 건 뭐를 산다? 국채를 산다. 그렇죠? 일반은행에 있었을 때 매입이다. 국채를 매입하죠. 중앙은행은 대가로 여기다가 현금을 주는 거죠. 현금을 뭐라 그래요? 준비금. 그렇죠? 일반은행이 갖는 현금을 준비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시중에 준비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공개시장 매각에서 매각은 어떻게 되죠? 중앙은행이 있고 일반은행이 있고, 그래서 매각이라는 것은 국채를 여기다 판다. 그렇죠? 파는 대가로 여기다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준비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지불했으니까 시중에 있는 돈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죠. 그렇죠? 공개시장 매각에서 연준은 민간은행들에게 국채를 팔고, 그렇죠? 국채를 팔고 그 대가로 민간은행들은 자신의 지급준비의 일부를 연준에다 준다.
그 결과로 민간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급 관련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준비금의 공급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준비금 공급국서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연준에 의해서 공급된 지급준비금의 총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의 하나의 공급국선에서 봤을 때는 공급자가 하나예요. 그렇죠? 중앙은행 하나가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준비금을. 그리고 연준은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공급국서는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준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뭐냐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연준은 지급준비금을 고정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연방기금리가 변동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총량은 그냥 중앙은행이 딱 통제를 하는 거야. 하나의 수장. 그리고 이 공급곡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와 상관없이 중앙은행은 일정량을 딱 통제를 한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수직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급곡선을 변화시키지 않고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게 초기 균형이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금리는 올라가죠. 이렇게 공급이 변하지 않을 경우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균형 수량도 변하지 않죠. 왜냐면 공급곡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 수량은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사례는 뭐냐면은 그냥 공급을 고정시킬 경우에는 수요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지급준비금을 고정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연방금리가 변동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뭐냐면은 그냥 통화량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통화량 타겟팅이라는 것은 그냥 그 통화량 자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전략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금리가 변한다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은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공급 곡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목표가 뭐냐면 연준은 금리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초기는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초기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요 통화 공급 수준에서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공급 곡선을 변하지 않으면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DR로 변할 경우에는 만약에 가만히 공급곡선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금리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그냥 똑같은 2%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공급을 그냥 늘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으면은 자금에 대한 공급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요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지겠죠. 가만히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금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냥 공급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면은 금리도 그냥 2% 수준에서 그냥 계속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본 것처럼 둘 중에 하나죠. 위 사례는 뭐였냐면은 그냥 중앙은행이 요 공급량을 고정시키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왜냐면 두 개 있는 게 여기에 준비금이 있었고, 그렇죠? 준비금 시장에서 준비금 양이 있었고 여기 금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금 양을 고정시키는 방법,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준비금 마음대로 변하더라도 그냥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택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두 가지 다를 그냥 고정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앙은행은 여기서 보면 중앙은행이죠. 그냥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지급 준비의 양이나,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를 고정시키거나 연방기금리 가운데 하나를 관리할 수 있지만, 금리를 고정시키거나 이런 전략을 할 수 있지만 두 개 모두를 관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연준은 두 번째 전략을 추구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금리 안정화 정책을 썼다는 얘기죠. 하지만 연준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책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방기금리 목표를 간헐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할 것이다. 어떨 때 상향 조정하죠? 금리를 어떨 때 인상할 거냐? 경기가 과열될 때, 그죠? 어떨 때 금리를 낮출 것이냐? 왜냐면 금리는 조달비용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경기가 금리를 어떻게 하냐? 그럼 경기가 침체 상황일 때, 그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균형이 2%라고 이렇게 됐었을 때 보면은 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거 공급을 어떻게 줄이죠? 자, 아까 공개시장 얘기했었죠? 공개시장 매입, 매도, 둘 중에 어느 걸 해야지 통화 공급이 줄어들까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돼요. 공개시장 매입 매도는 뭐를 하는 거죠? 무엇을? 국채죠, 국채. 어떻게 해야지 시중에 돈이 줄어들까? 그죠? 그럼 생각하면 그냥 일반인의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고 대신에 요거를 국채를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줄이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은행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대가로 국채를 팔아야 된다. 공급을 어떻게 줄이냐? 그러면은 공개시장 매도를 통해서 무엇을 매도해? 국채를 매도함으로 인해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시중에 이제 그 준비금 공급량을 줄이면은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되겠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달비용이 비싸지고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전략을 하냐 이거죠. 경기가 과열됐다 인식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될 경우에는 공개시장 매도를 통해서 통화량을, 그러니까 준비금의 공급량을 줄여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위해서 경기를 좀 위축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려고 그러는 거죠. 자,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이 공급량을 늘렸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늘려? 공개시장 매입 매도. 자, 늘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하고 일반은행 있을 때 돈을 줘. 그죠? 돈을 주고 일반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보면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서, 그렇죠? 무엇을 매입해? 국채를 매입으로 인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시중에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시중에 더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금리가 떨어지면 조달비용이 싸지니까 투자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경우에는 통화 공급을 늘리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경기가 위축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 회색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회색으로 된 부분은 경기 침체기거든요. 경기 침체기에 어떻게 됐냐 보면 대부분이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확 낮추죠. 그렇죠? 호황기에는 오히려 좀 금리를 좀 올리고 하고 있지만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렇게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 것처럼 연방기금 금리는 경기 침체기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걸 통해서 경기 금리를 하락시키죠? 아까 본 것처럼 수요 공급이 있었고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늘려야지 금리가 떨어지죠. 공급을 어떻게 늘려? 공개시장 매입 매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림 그려보세요. 중앙은행, 일반은행 있고 일반은행에 돈을 줘야지 시중에 돈이 늘어나졌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는구나, 공급을 늘리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연방기금 금리는 확장기에는 상승의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됐었죠. 자, 유일한 예외는 최근의 경기 확장기인데 이 기간 중에 연방금리는 2008년 이후 0의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1, 2년 된 거라서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은 좀 올랐었잖아요. 좀 올랐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제로금리로 다시 갔었죠. 자, 그래서 연준의 연방기금 금리 관리 요약을 해보면은 연준은 지급준비금 곡선을 이동시키거나, 그렇죠? 공급 곡선을 이동시켰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봤었고,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를 이동시키면서 연방기금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연준은 지급준비를 변화시키거나, 이거 어떻게 됐었죠? 지급준비율은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죠. 자,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올라가면은, 그래서 5%라는 100원 예금에 대해서 5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준비율이 10% 올라가면은 100원에 대해서 10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현금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에 지불하는 이자율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지급준비금에 지불하는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율이죠. 왜냐면 일반은행들이 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앙은행이 지불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일반은행들은 더 많이 예금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왜냐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수요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중앙은행에 예치해봤자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별로 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지급준비금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연준의 지급준비에 대한 관리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연준은 왜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가? 제가 개략적으로는 얘기를 했었죠. 준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본 것처럼 수요 공급을 통해서 준비금의 양은 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통제 부분은 R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준비금에 대해서는 아까 봤을 때 준비금에 대한 수요 공급 이렇게 해서 총량은 이렇게 이 공곡선에서 통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개인이 현금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그 다음에 예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정기예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결정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장에 100만 원 이렇게 예금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야,
너 100만 원 말고 200만 원 예금해. 또는 여러분들 지갑에서 10만 원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갑에 5만 원만 갖고 다녀.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화량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통화량이라는 것은 M1이나 M2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은 관리할 수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가계기업이 민간은행에 맡긴 예금에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통화량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죠? 지급준비금은 직접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근데 이 부분은 중앙은행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증가율과 같다. 알겠죠? 뭐 정확하게는 이거였죠. 통화량.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할게요. 화폐 수량설에서는 통화 유통 속도에 초점을 뒀다 하죠. 그래서 전체 거래액 중에 화폐가 얼마만큼 쓰였냐 이렇게 했었고, 전체 거래액은 P 곱하기 Y 명목 GDP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화폐 수량설 이론에서는 화폐 유통 속도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었고, 그렇죠? 변화율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 차분하면은 그 다음에 이 변화율은 안정적이니까 변화율은 0이죠. V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가의 변화율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 빼기 경제성장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화량 자체는 우리가 중앙에 통제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걸 통해서 좀 영향을 주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법정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급 준비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그 자기네들 현금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 그걸 조정함으로 인해서 통화량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떠한 정책들이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볼게요. 공개시장 매각 맞아요? 자, 중앙은행, 일반은행. 자, 매각이라는 것은 국채를 파는 거죠. 그럼 일반은행들은 중앙은행에다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준비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시중에 준비금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공개시장 매각은 이게 준비금이 있었고 이게 금리가 있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돈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공급을 줄이는 거죠. 시중에 준비금이 줄어들잖아요. 공급 고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시장 매각을 하면은 통화량이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고, 자, 그러면 이게 투자가 감소하고, 그렇죠?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떤 것이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통화량이 하락하면은 인플레이션도 하락한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런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법정 지급 준비율의 증가는 어떻게 되죠? 그림으로 보면은 법정 지급 준비율이 증가하면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수요가 지급 준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급준비금에 대한 지불하는 이자율 상승, 이 부분은 이거는 그러니까 재할인율 관련된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스라고 그러는데, 공개시장 매각 매도 같은 경우는 국채를 사고 파는 거죠. 은행들한테,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이거 지금 지불하는 이자율의 상승이라는 것은 그냥 중앙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죠. 일반은행에. 직접적으로 대출해 주는 거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출해 줄 때 적용되는 금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반은행도 높은 금리에 이렇게 이 돈을 빌렸으니까 다른 대출할 때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리를 상승시키고 가격 그러니까 금리를 상승시켜서 대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인해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통화력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은행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는 노력도 있고요. 이것이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중요한 거는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변화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인플레이션 상승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실질금리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명목금리가 거의 0이거든요. 그렇죠?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 자, 그랬을 때 보면 제로금리면은 별로 이제 명목금리가 0이니까 아무 경제에 역할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히려 제로금리일 때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떨어져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금리가 거의 0.5%로 상당히 사상 최저였죠. 상당히 낮은 상태죠. 그랬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실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투자라는 것은 실질 금리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투자 의사결정은 장기 기대 실질 이자율에 의존한다. 그럼 장기 이자율은 또 뭘까?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장기는 10년 이상을 가리킨다. 자, 기대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다.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 인플레이션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렇죠. 전기와 현재기의 물가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요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관찰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데이터로도 보면은 이 물가 지수를 알기 위해서 언제 해야 돼요? 월말까지는, 최소한 월말까지는 기다려야지 그 월에 물가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자료를 만들고 이러는데 한 달 반 이상 걸려요. 그래서 특정한 월에 물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달 정도 있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그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대치를 쓰는 거죠. 예상치를. 자, 실질 이자율은 두 가지 있다. 실현된 거, realized. 그래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다 알려진 거죠. 이건 한참 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기대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실제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대값을 쓴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어떻게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기대값을 쓴다는 얘기죠.
우리 실질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실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그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모르기 때문에 기대값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 실질 이자율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공개시장 조작 형태의 통화정책은 장기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냥 10년물 장기금리죠. 장기금리. 그냥 단기금리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이라는 것도 1년 단위로 단기금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가 이건 연방기금 금리는 뭐죠? 단기금리죠. 단기금리. 4%일 경우에 10년물 명목의 대출의 명목 이자는 얼마냐? 그러면은 10년 이렇게 단기금리가 다 10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10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그냥 장기금리도 4%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 두 해 동안은 연방금리가 3%이고 다음부터는 나머지 8년 동안은 4%일 때 똑같이 이것도 10으로 나누면은 뭐 장기금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2%에 머문다면은 10년물 대출의 실질 이자율은 얼마인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4%쭉 됐다면은 이거는 명목금 장기금리는 4%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면은 실질은 그냥 2%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실질 이자는 1.8%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은 장기 기대 실질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단기 연방기금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다. 아까 본 것처럼 장기라는 것은 잠깐만요. 여기서 본 거죠. 장기금리라는 것은 단기금리들을 평균한 것, 그렇죠? N년이라고 있었을 때 평균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단기 앞에 부분이 떨어지면은 장기도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1% 하락시키면은 장기 기대 실질 이자율은 1보다 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 금리를 낮추면은 장기 기대 금리도 실질 장기 기대 금리도 하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떤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제25장 통화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